수박을 고를 땐, 피임약 고를 땐 이것만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질문에 답글을 달고 있는데요, 하루는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피임약 영상을 2개나 만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피임약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함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임약의 성분과 특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품을 세대별로 이렇게 4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2세대, 3세대, 4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3세대인 마이보라는 현재 품절이라 제가 제품을 직접 만들었고요, 4세대인 야즈는 이 처방이 꼭 필요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임약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텐이 들어갑니다. 피임약의 에스트로겐 함량은 크게 에틸 에스타디올 0.02mg과 0.03mg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센스데이 같은 경우가 함량이 낮은 거 0.02mg이고요 마이보라 같은 게 0.03mg입니다. 처음 피임약을 시작할 때는 이 센스데이처럼 피임약 함량이 좀 낮은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건 프로게스틴입니다. 프로게스틴의 종류는 레보노게스트렐, 데소게스트렐, 게스토텐, 드로스피네논,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 종류에 따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세대, 3세대, 4세대로 부릅니다. 자, 2세대에서 4세대로 갈수록 혈전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대신에 여드름이나 다모증 같은 안드로제닉한 이펙트, 이 부작용이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세대별로의 특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임약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그 부작용과 반응이 모두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건 개인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드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분처럼 4세대 야즈, 여드름의 부작용이 가장 적다고 알려진 것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굉장히 날 수 있고요, 3세대 마이보라도 여드름의 이펙트가 거의 부작용이 덜하지만 역시 이분도 마이보라를 먹고 여드름이 막 났죠. 이렇듯 피임약을 복용하고 나타나는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피임약의 세대별 특징이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2세대에 원래 여드름성 부작용이 큰데 이 다운처럼 세대가 낮은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드름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적응증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구매하고 복용하실 거라면 그 과정이 다소 험난할지라도 자신의 개인 특이성을 확인하면서 제품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제품별 특징은 이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댓글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읽어볼 댓글 이 유형은 피임의 효과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휴학기 때 질내 사정 시 임신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선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휴학기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생리가 시작되는 거죠. 생리라는 것은 결국 임신을 준비했던 난자가 자궁 내벽과 함께 배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임약을 먹지 않아도 가임기간,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자, 이분은 생리 첫날부터 9일 동안 일정한 시간대에 피임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피임의 효과는 보통 먹고 나서 7일에서 10일 정도면 나타나는데요, 첫날부터 먹었고 9일간 일정하게 먹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은 임신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려면 먼저 여성이 배란이 되어야 됩니다. 배란은 생리 예정일 14일 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배란된 난자는 하루면 죽게 되고 정자는 2, 3일 정도가 살게 되기 때문에 배란 날짜로부터 2, 3일 전, 2, 3일 후까지가 사실은 임신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자, 이분은 생리 첫날이 아니라 생리 이틀째 때 피임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자, 생리 첫날부터 안 먹으면 일주일간 피임은 콘돔 등의 외부 피임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생리 첫날은 괜찮고 생리 이튿날은 또 피임을 해야 돼? 사실 생각해보면 생리 이틀째부터 먹고 일주일 후면 생리 첫날부터 9일째겠죠. 이때는 피임약을 안 먹어도 임신 가능성이 조금 낮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질문하신 것처럼 생리 2일째부터 먹게 되면 반드시 일주일간 피임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몸은 정말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틀째부터 복용 시 난포의 일부 성숙이 있을 수 있어서 이 피임약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모든 상황을 다 염두해서, 그래서 이틀째부터라도 피임을 외부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임약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첫 복용 시 최소 일주일 정도까지, 불안하면 10일 정도까지는 외부 피임을 병행하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피임약을 전부 다른 시간대에 드셨습니다. 야,
이건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피임의 목적이라면 이 피임 복용 시간을 이렇게 다르게 먹게 되면 피임 효과가 굉장히 쭉 떨어집니다. 몇 시간의 차이는 피임에 뭐 큰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라고도 하지만 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피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분의 댓글을 보면 결국은 피임약을 먹고 나서 언제부터 이 피임의 효과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피임의 목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다른 외부 피임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순한 피임약, 독한 피임약, 일단 세대별로 순하다 안 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에스트로겐이 낮은 이런 센스데이 같은 거, 이런 약들은 에스트로겐이 높은 이런 마이보라 같은 것보다 좀 더 순하다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 근데 이 순하다라는 개념이 모든 분들에게 이롭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임약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센스데이처럼 에스트로겐이 낮은 3세대로 드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 유형인데요. 이 피임 확률이 좀 더 높은 게 무엇이냐, 어떤 약이 피임이 잘 되고 어떤 약이 피임이 잘 안 되냐 이런 건데요. 정말 피임약의 종류에 따라 이 성공률이 다를까? 에스트로겐이 좀 더 높은 피임약일수록 좀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중에 나온 이 피임약들을 보면 실제 피임의 효과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3세대 제품인 이 센스데이 같은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피임 성공률이 99.8%로 높은 성공률이 보였습니다. 1684명 중에서 임신이 실패한 경우는 4명 정도 됐고요. 3명은 사용자의 부주의였고 한 분은 약제로 인한 피임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하죠. 즉 피임의 효과는 피임약의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라 복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이때 피임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루나 이틀 정도 피임약 복용을 까먹었을 때는 7일간은 외부 피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용법 까먹었을 때 어떻게 드시냐 제가 2편에 말씀드렸습니다. 피임약 복용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하면 날짜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시면 돼요. 안 먹은 지 12시간 이내에 기억을 하셨다면 생각난 즉시 하나를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4시간이 딱 넘었어요. 그러면 두 알을 그 다음날 복용할 시간대에 한꺼번에 이렇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야, 나 근데 이틀 연속으로 까먹은 거야. 이럴 때는 생각나는 그 즉시에 두 알을 먹고요. 그 다음날도 두 알을 또 드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다음 날부터는 제 원래 복용법대로 하나씩 드시면 되세요. 아, 이분은 청소년이신데요. 피임의 목적으로 피임약을 드실 생각이시군요. 우선 피임약을 청소년이 먹을 수 있을까? 당연히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성적으로 활발한 청소년기 여성에서 피임약 사용 시 어떤 생식기계의 발달이라든지 성장에 손상을 시킨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피임약의 체중 증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또 체중 증가와 피임약의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보시는 이 댓글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임약을 먹고 체중 증가에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꼭 피임의 목적으로만 먹는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은 여성분들이 먹는 것보다 남성이 무조건 외부 콘돔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피임은 1차적으로 남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좀 여드름 부작용이 덜한 걸 찾고 계신데요. 이때는 에스트로겐이 작은 이 3세대에서 센스데이나 2세대에서도 여드름에 조금 더 나은 거를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여드름에 정후증이 받은 이 다운이라든지 에이리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요. 물론 개인 특이성으로 인해 기대와 달리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드름에 정후증을 받은 에이리스나 이런 다운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먹고 나서 여드름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면서 이 피임약들은 자신에게 잘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죠. 바로 부정출혈입니다. 피임약을 먹다 보면 부정출혈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피임약을 불규칙하게 먹었을 때 생기거나 체내 호르몬 변화가 생기니까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복용을 중지하지 마시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부정출혈이 계속되면 피임약을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출혈이 주로 초반에서 배란일까지 생기게 된다면 이때는 에스트로겐과 관련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높은 이 마이보라 같은 것들로 바꿔보시는 게 좋고요. 생리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생기는 부정출혈은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계열의 자기가 먹었던 제품 말고 이런 다른 계열의 제품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피임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 피임약과 함께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임약과 함께 흡연, 이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항생제와 피임약을 같이 먹게 되면 피임약의 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피임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페니실린 계열과 테트라사이클린 경우 피임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항생제를 복용하는 기간에는 꼭 콘돔으로 이중 피임을 하십시오. 혹시 피임약을 드시는 경우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으실 때 유아 같은 성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흡연을 또 하시고 있고요. 체중 증가 때문에 4세대를 복용하고 싶다고 하세요. 야질이나 야스민 같은 경우죠. 이거는 이제 병원 처방이 필요하고요. 이 4세대는 안드로겐성, 에스트로겐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약간의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혈전의 위험성이 다른 세대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2세대나 이 3세대가 심혈관계 위험성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35세 이상 흡연자라면 피임약 제품 중에 이 4세대의 일부와 또 3세대 일부 제품들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흡연자들은 피임약 복용 시 심혈관계 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임약을 복용할 거라면 금연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저에게 문의 주신 피임약 댓글이 무려 5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 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경험 첫 연령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 성교육 시간에도 콘돔 사용 외에도 이 피임약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